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는데 또다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비가 들이닥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또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다시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는 경우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이 폭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훨씬 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구를 하는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또 복구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위험을 충분히 다 염두에 두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미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임시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부분 복구는 불가능하고요. 또다시 피해 입지 않도록 임시적인 복구 중심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도심에 이제 이미 물을 상당히 많이 산림이라든지 또 지하에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땅꺼짐 이런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산사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과 호남권에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 산사태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전조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산림 전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전조 증상을 체크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다만 이제 산이 인접해 있거나 사면이 인접해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작은 낙석이나 모래들이 조금씩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산사태 이제 예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 있다거나 혹은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토양 내부에 뭔가 진동이나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사면의 경계면 같은 것들, 이렇게 균열면 같은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든지 또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거나 샘솟지 않는 지역에서 물이 솟아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사태의 징후로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대략 이제 판단이 된다면 발생 이전에라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를 거처로 옮기셔서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정리되는 기간 동안에는 좀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게 우선 예방적인 측면은 좀 좋겠고요. 만약에 산사태가 막 산이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에 내가 처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산쪽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형태인데요. 낮은 쪽으로 대피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대피를 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경사면이 아니라 좌우측으로 일단 대피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높은 지대라든지 또 구조물로서 뭔가 방어가 되는 공간 쪽으로 이동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겠습니다. 네, 폭우도 폭우지만 이제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 산간이랑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져서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바닷가에 대부분 위치하신 이런 분들은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분들 고정 상태 충분히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농가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붕괴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보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입간판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조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됐고요.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지거나 이런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강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고층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유리창 이런 부분이 깨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창과 유리창틀이 흔들리지 없게 이격이 없게끔 잘 고정시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도 주의보 그런 게 발령이 되는 건가요? 강풍도 주의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되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는 뭐 지역적으로 강풍주의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령돼서 미리 대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번 폭우랑 비슷하게 특정한 지역의 갑작스러운 돌풍 형태로 이렇게 강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지역이 이런 강풍주의보가 없다 하더라도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다고 그러면 항상 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반지하 주택의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서울시에서 주거 앞으로는 뭐 10년인가요, 20년인가요? 주거 목적의 지하 반지하 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약간은 결이 다른 그 언급을 했었고요. 서울시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미 이제 반지하에 침수가 발생한 상황, 그리고 그걸로 해서 사망 사고도 발생했고 또 이런 부분들 이번이 아니라 또 예전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인된 위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지하 주거가 늘어나지 않게끔 제한하겠다라는 뭐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반지하에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더 이상 허가를 안 하더라도 이미 사용 중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까지는 더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럼 그 사이에는 그러면 계속 위험한 채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의 주택을 이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할 수 있는 뭐 오늘도 이제 대책으로 발표한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로 다 이주가 되거나 또 새로운 주거 여건이 제공되기 이전까지 그럼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직접 물이 들어오는 이런 이제 창문을 방어할 수 있는 차수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물이 들어온 것들을 배수하거나 또 역류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병행을 해야 예. 안전도 확보하면서 또 주거 환경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반지하 때는 그 피해를 보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물이 밖에서 일단 현관으로 계단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면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나 보죠? 네,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온 반지하 같은 순수한 지하 같은 경우도 예. 사실 비슷한데요. 계단실, 현관 출입구 쪽으로 계단실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현관문 쪽에 물이 이제 고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사실 사람들이 현관문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바깥쪽에 한마디로 문을 열었을 바깥쪽 이면 쪽에 물이 상당 부분 차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피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찼을 때가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대략 무릎 높이 이하 정도면 웬만한 성인 정도는 좀 힘을 써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구조가 되기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혹시라도 조금 뭐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무릎 높이 이상으로 넘치기 전에 예. 빨리 문을 열고 탈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을 못 여는 상황이 된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창문으로라도 나가야 될 텐데 반지하는 방범창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범창이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예. 또 반지하의 창문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뭐 또 다른 층에 지상층의 창처럼 좁죠.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이 글로 대피를 하거나 탈출한다는 것도 사실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간에 현관문을 중심으로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예. 뭐 다른 물건들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상에도 중요한 걸 챙기시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안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조금 더 대비한다면 뭐 이후에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범창의 구조를 바깥쪽에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집 안쪽에서 고정시키는 구조로 해서 비상시에는 어떻게든 안에서라도 뜯어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창문이든 현관문이든 대피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면 가급적 집에 이제 가장 높은 곳, 책상이라든지 식탁 위에 올라가셔서 빠른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 또 바깥으로 네. 소리를 지른다는 데서 본인의 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폭우로 강남 일대가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지난 2015년에 강남 일대 배수 시설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처럼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런 게 다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럼 보다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도시 내에서 지금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심화돼 있는 지역에서 지금 배수 용량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유일한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갑작스럽게 집중됐을 때 이 빗물들을 어딘가는 받아주거나 그렇죠. 빨리 배출하거나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또 효과적인 대책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전에 2010년, 11년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시내 곳곳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서울에 이런
배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개선들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이 강우 강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에는 네. 한 85mm 정도 시간당 이 것들을 95mm까지 상향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대비했던 것보다도 이번에는 더 많은 110mm 이상의 이런 비가 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수무책이어서 사실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이렇게 더 강해진 재난 강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대심도 터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당 110mm 그러니까 이번에 왔던 비 정도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들을 갖추겠다고 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예.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럼 110mm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이런 침수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수 시설들은 사실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수 보완이 이루어져서 성능을 갖추게 되고 네. 또 그런 기간 동안에는 또 이런 재난들이 또 강한 재난이 발생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성능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또 어떤 기상 변화로 인해서 더 강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시설적 보완도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또 반대로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고 또 안전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은 또 개인 각자들이 또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폭우 상황에서 이렇게 감전이나 또 낙뢰 이런 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동작구에서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다가 구청 직원이 감전돼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감전 사고와 같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안전 수칙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가 통전이 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거. 한마디로 물웅덩이라든지 침수된 지역을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번에 이 감전 사고를 당하신 분처럼 복구를 하거나 누군가를 구조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런 침수 지역에 들어가셔야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이나 구조나 복구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통전 상태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실 가급적이면 비가 많이 오는 중에는 뭐 전신주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만지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가시지 않는 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래가 전혀 안 보이니까 맨홀에도 뭐 빠지시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냥 주차된 차가 침수되는 거는 물론이고 운전 중에 침수된 분도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운전 중인데 그렇게까지 차가 물에 찰 정도로 모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또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또 그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둔감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이럴 때문에 우리가 직접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차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내 재산인 차를 또 나랑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하시기 때문에 예. 빗길에서도 무리하게 이제 운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침수 지역이 처음에는 얕은 지역을 본인이 지나가시다가도 가는 중에 계속 이제 집중이 되면서 침수위가 높아지면 차량이 자연스럽게 이제 침수된 지역 또 상당 부분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행을 하실 때 집중호우 지역이라든지 침수가 예상되는 혹은 또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회피해서 경로를 좀 잡으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운전 중에 만약에 침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앞차에 이제 앞에 가는 차량의 바퀴의 잠김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한 네.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이상 물에 잠겨서 앞차가 지나간다면 그 지역은 상당히 차를 운전해서 거쳐서 가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차가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침수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근에 자동차들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차량 하부 쪽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이상으로 차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본인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이런 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운행 중에 본인이 차 안에 갇힌 상태에서 차가 멈췄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차 문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안전행동 요령에서는 이런 경우에 조금 기다려서 차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서 바깥 수위랑 비슷해지면 문이 좀 더 잘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탈출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물이 차 안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너무 무서울 여유가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물이 바깥에 차서 차가 멈추면 창문이라든지 선루프를 열고 대피를 그쪽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또 혹시라도 주변이 너무나 많이 침수가 돼서 수위도 높고 사실 내가 범위도 넓어서 물을 헤치고 가야 되는 시간이나 거리가 너무 멀다면 네. 오히려 그런 과정 중에서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라면 차의 지붕에 올라가셔서 구조를 요청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폭우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개인적으로 꼭 지켜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안전 수칙이 있다면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보행하실 때 보행 안전을 꼭 지키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보행 싶고 안전. 예, 네. 침수가 돼서 위험한 상황, 뭐 또 재산이 피해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또 외부의 위험한 공간들을 회피한다면 충분히 안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맨홀에 빠진다거나 또 이를테면 침수해서 입수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조금 더 안전을 더 챙기신다면 그런 네. 위험에 대해서 좀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보행하실 때 주변 환경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본인이 시야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탁한 물이라든지 웅덩이 같은 것도 가급적 회피하시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보시거나 우산을 너무 깊이 눌러 쓰셔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위험에 닥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안전한 보행 요령 이런 부분들만 숙지하셔도 많은 사고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비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한번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